자, 어, 7회 모의고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시간 드릴 터이니 한번 풀어보시고 바로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다, 그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제어 엔진에서 사용되는 흡입 공기의 검출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뭐 공기 유량을 측정하는 데는 직접 계측 방식과 간접 계측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뭐 직접 계측 방식에는 뭐 배인식, 칼만, 와류식, 열선, 열막식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고 했고, 간접 계측 방식에는 맵 센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공기 유량을 직접 계측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1번이라고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뭐 거의 두 분 말고는 61명이 응시를 해서 두 분 말고는 전부 다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앞 엔진 뒷구동이죠. 그러니까 FR 방식이다. 그죠? 화물차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FR 자동차용 자동 변속기에 사용되고 있는 어큐뮬레이터의 역할을 바르게 설명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뭐 FR용 변속기 같은 경우는 둥근 형상보다는 저 확성기 깔때기처럼 좀 이렇게 길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어차피 뒤로 보내야 되고 추진축 길이를 좀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변속기를 좀 길게 만드는 성향이 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엔진을 세로로 놓고 좀 길게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후륜구동 같은 경우가 전륜구동 같은 경우보다 그러니까 FR이 FF보다 제조할 때 그 가격이 더 비싸다고 했어요. 당연히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좀 좋게 고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큐뮬레이터가 일부 이제 들어가는 변속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현재는 뭐 FF 방식에도 워낙 차들을 잘 만들기 때문에 뭐 변속기도 마찬가지고요. 어큐뮬레이터가 들어가는데 이 이제 어큐뮬레이터 자체의 우리말 뜻을 우리 이제 기본서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축압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음. 이 축압기를 이제 우리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 ABS 배울 때 ABS 모듈레이터 내부에 저압 어큐뮬레이터와 고압 어큐뮬레이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저압 어큐뮬레이터와 고압 어큐뮬레이터가 하는 역할은 뭐 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체를 순간적으로 저장하는 역할 혹은 또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당연히 자동 변속기 내에서도 변속할 때 유성기어를 작동시키기 위한 클러치, 브레이크 등을 작동시킬 때 중간에 이제 이런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추갑기 어큐뮬레이터 등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부드럽게 이렇게 변속이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문제의 답은 뭐 다른 내용으로 보실 게 아니라 브레이크 또는 클러치 작동 시, 그러니까 유성기어를 작동시키기 위한 브레이크나 클러치 작동 시 변속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답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변속이라고 하는 개념 시프트 할 때 뭐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니까 1번과 3번은 답이 안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뭐 3번 브레이크, 4번 선제 3번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상관은 없어요. 뭐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뭐 어큐뮬레이터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메이크마다 이제 전부 다 뭐 몇 번 브레이크, 몇 번 브레이크 그 사용 용도는 다르지만 뭐 뒷부분은 괜찮다 치더라도 그 앞에 선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PRD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P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어큐뮬레이터 사용 용도는 뭐 D 레인지나 뭐 R 레인지 둘 다 사용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P 레인지에서는 어큐뮬레이터를 유압이 직접적으로 클러치나 브레이크 쪽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4번 선지에서는 앞부분 P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답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시간 드릴 터이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시간 정확하게 제가 재면서 10초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3번의 문제는 가솔린 기관에서 노킹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노킹은 대부분 다 뭐 조기 점화 때문에 발생된다. 그리고 이제 뭐 엔드 가스죠. 미연소, 압축 행정 시에 보통 그 요조실에 말단부에서 먼저 조기 점화가 일어나서 일반적 노킹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니까 3번 선지죠. 엔드가스의 온도 압력을 최대한 낮추게 되면은 그 끝에 말단에 있는 가스들이 먼저 불이 붙을 확률이 작아진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4번 선지에서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4번에서 이렇게 틀린 선지 답을 많이 골라내셨는데 연료의 발화잖아요. 발화를 다른 말로 착화라고 하잖아요. 착화 지연을 길게 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이제 불이 잘 붙지 않게끔 한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4번 선지처럼 하게 되면은 조기 점화가 오히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 워낙 이제 디젤 엔진 관련돼서 경유에서 착화 지연을 길게 하면은 뭐 노킹이 발생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4번 선지가 이제 자꾸 눈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제 가솔린 엔진에서 엔드가스에서 이제 불이 잘 붙지 않게 되려면은 착화 및 발화가 지연돼서 좀 길게 될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형 전파 거리를 좀 제대로 짧게 하기 위해서 노킹 같은 경우를 없애는 뭐 목적으로 용도로 이제 우리 공연비라고 하죠. 연료를 좀 많이 써서 좀 농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와류를 이용해서 연소 속도를 좀 되도록이면 빠르게 만들어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하든지 아니면 조금 농후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와류를 이용해서 연소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정상 연소 속도를 느리게 한다. 그래서 정상 연소 속도는 이제 와류를 이용해서 연소가 좀 빠르게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가솔린 엔진의 노킹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니까 1번을 틀린 내용이니까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죠. 4번 문제도 한 번도 못 보셨던 문제고 이 문제 역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통해서 항노크제, 가솔린 엔진의 연료에 첨가를 해서 항노크제로 쓰이는 재료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시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시죠. 자, 됐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왔다라고 해도 실제 이제 우리 배운 내용으로도 해결은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가솔린 연료에 첨가하는 항노크제에 대해서는 배우진 않았지만 기본서에서 우리 뭐 할 때 디젤 엔진에서 착화 지연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첨가제는 우리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화 지연을 그 방지하기 위한 촉진제로 우리 뭐 질산에틸, 과산화테드탈렌, 그다음에 뭐 아질산아밀, 그다음에 초산아밀 이런 것들 배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촉진제로 사용하는 뭐 질산에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기점화의 원인이 될 거예요. 이게 가솔린 엔진에 그 영향을 미쳤을 때는.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을 모르더라도 뭐 우리 기본서에 배웠던 내용으로 이제 3번이 가솔린에 첨가되는 게 아니란 경우에 이제 찾아내실 수는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를 한번 봐두시게 되면 뭐 혹여나 문제 나왔을 때 이제 바로바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노크제, 가솔린 연료에 첨가하는 항노크제로 쓰이는 것이 이제 벤젠, 에틸알코올, 그다음에 키실롤 이런 녀석들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착화가 이제 잘 스스로 잘 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간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뭐 본인 편한 대로 노킹 편에 정리를 해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디젤 엔진에서 지금 뭐 방금 설명드렸던 거 착화 지연제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를 해두셔도 되고요. 본인 편한데 기본서에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시간 드릴 터이니 한번 풀어보시죠. 자, 밸브 오버랩입니다. 우리말로 정의겹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기 밸브가 닫히기 전에, 그죠? 사행정 1사이클 엔진에서 배기 밸브가 닫히기 전에 흡기 밸브를 약간 미리 열어가지고 흡배기 효율을, 최적 효율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충분히 설명이 되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출제될 확률이 이렇게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뭐 답은 이제 5번에 2번이라고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넘어서서
이제 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이 밸브 오버랩을 전자 제어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 제어화해서 제어하는 종류가 이제 CVVT, 그죠? 현대 이제 기아 메이커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CVVT가 있고 CVVL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기출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드릴게요. CVVT 같은 경우는 continually variable valve timing이라고 해서요. 연속적으로 밸브의 이제 그 시점이죠. 시점을 변화를 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CVVT 같은 경우는 이제 닫히고 열리는 타이밍 있죠. 그 타이밍을 제어하는 전자 제어다.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 이제 배기 밸브가 닫히기 전에 흡기 밸브 여는 그 흡기 밸브 타이밍, 배기 밸브 타이밍을 이제 제어를 해서 음, 오브랩을 뭐 크게 작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당연히 뭐 부하 안 받는 저속에서는 밸브 오버랩을 거의 주지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공전시나 이럴 때는 최대한 배기 밸브가 닫히고 나서 흡기 밸브가 열리게 하고요. 그리고 속도가 좀 올라가면 그리고 또 부하를 많이 받으면은 이제 연료가 좀 많이 필요할 거니까 흡기 밸브를 조금 미리 열어가지고 이제 연료를 좀 미리 공급해 주는 게 농후한 공정비를 만들어내기 좋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부하가 좀 커진다. 이 부하의 양에 따라서 고부하로 가면 갈수록 밸브 오버랩을 좀 더 크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 타이밍을 제어하는 것이 CVVT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CVVL은 이제 그 끝에 쓰는 L이 이제 양정이에요. 리프트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앞에서 언급했던 CVVT의 기능도 다 포함하고요. 근데 L이라고 하는 그 밸브의 열림 양입니다. 그래서 그 리프팅까지 같이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밸브의 열림 양을 양정을 제어하게 되니까 타이밍과 별개로 이제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도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밸브의 양정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CVVL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기출 문제로 CVVL의 정확한 용어, 그러니까 양정을 제어를 해서 밸브 오버랩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뭐냐라고 물어본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끝에 이제 정확하게 복원을 해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제 중에 CVVT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뭐다? CVVL이 답이 된 거였었습니다. 그 L이 이제 리프트, 양정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답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부분인 거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뭐 대구에서 혹여나 뭐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올 확률은 많지는 않지만 뭐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번입니다. 역시 시간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네. 자, 시간 되게 짧게 드리는데, 10초 정도 드리는데, 시간이 부족하시면 일시정지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자, 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 브레이크 특징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디스크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배력 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작동이라고 해야 돼. 자기 배력 작용이기 때문에, 자기 작동을 할 수 있는 슈를 리딩 슈, 그다음에 자기 작동이 없는 슈를 트레일링 슈라고 이야기를 한댔죠. 그런 리딩 슈, 트레일링 슈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조전력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실린더가 좀 커져야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휠 실린더보다 그 캘리퍼 내에 들어가는 실린더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이제 그런 1번 선지와 같은 내용 때문에 패드의 누르는 힘을 좀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디스크 브레이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 반복 사용하여도 그쵸, 해도 제동력 변화가 적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고속에서 자주 작동시키고 해제시키고 작동시키고 해제시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열 방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 방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페이드 현상, 베이퍼럭 현상 이런 것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제동력 변화가 적다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인 거죠. 자, 4번 선지를 보시면은 위에 방금 언급했던 내용하고 완전 상반되지 않습니까? 열 변형에 의한 제동력 저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이제 열 그 방산 능력이 떨어지는 오히려 드럼 브레이크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현상. 그래서 답 어렵지 않게 4번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봅시다. 7번입니다. 똑같이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요.
일단 뭐 7번 문제도 많이 접해 보셨을 만한 문제죠. 이것도 뭐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예. 그래서 일제 차축과 독립 차축의 현가 방식이 완전 다르다고 했고요. 일제 차축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그 현가 방식에 사용하는 스프링이 이제 판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판 스프링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판을 덧대서 밴딩된 판을 여러 개의 판을 덧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강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무게를 잘 지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댔죠. 그렇기 때문에 선회할 때 차체의 기울기가 적어요. 왜 좌우 받치는 그 스프링의 그 강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작은 진동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스프링 위 스프링 아래죠. 스프링 아래 이제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제 축 자체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조가 간단하죠. 왜 판과 판 사이의 간섭에 의해서 스스로 이제 감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쇼급 쇼버라든지 기타 뭐 감쇄력을 제어하기 위한 뭐 부수적인 장치가 붙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구조가 간단하다라고 표현이 된 거죠. 자, 로드홀딩이 우수하다. 좌측 우측이 묶여 있어요. 일체 차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에 이제 바퀴를 딱 붙여가지고 주행하는 성능이죠. 그래서 그 로드홀딩 같은 경우는 독립이죠. 바퀴 하나하나 제어하는 게 훨씬 더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 차축 경과 방식이 로드홀딩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의 답은 일체식 차축에 대한 이제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4번 요거는 말 그대로 일제 차축에 대해서 물어봤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 차축 현가 방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어렵습니다. 자, 8번 한번 보시죠. 8번 문제도. 자, 이거는 이제 앞선 우리 모의고사 했을 때 이제 뭐 감속, 증속의 개념보다 이제 이거는 말장난하는 부분에 속지 말라라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자동 변속기의 단순 유선기어 장치입니다. 유선기어 나왔어요. 근데 썬기어 고정이죠. 썬기어 고정이니까 썬기어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링기어가 증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링기어가 증속이고 그다음에 캐리어를 보시면 구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입력을 보통 구동이라고 하고요. 출력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동력을 넣어주는 입장을 이제 구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동력을 받아서 따라 도는 것을 피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읽어 나가자면은 그냥 링기어가 입력, 그다음에 뭐 캐리어가 구동, 뭐 따라 도는 게 구동, 이게 출력이 아닌가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캐리어가 구동이기 때문에 캐리어를 뭘로 입력기어 인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의 상당 인수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입력기어 인수는 링기어 인수 더하기 썬기어 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 더하기 20 하면 100이 되는 겁니다. 입력기어 인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캐리어를 입력으로 잡아야 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링기어가 이제 증속이니까 이제 얘는 이제 출력인 거예요. 출력. 그래서 증속되어서 결과치를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이제 회전수가 높아진다는 개념이고. 그러면 당연히 결과치를 구했을 때는 이 결과치가 뭐다? 이제 1보다 이제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소수점이 나와야지만 뭐가 된다? 증속의 개념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기어 이수인 링기어 이수를 위해 분자에 80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이건 얼마다? 0.8이 되는 거고 이 0.8의 변속비를 가지게 되면은 출력에서는 당연히 뭐가 된다? 이제 증속이 되는 거죠. 직결보다 1대 1보다 이제 변속비를 따지면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말 용어에서 좀 실수하지 마십사 하고 좀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9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 시간 드릴 터이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점화 플러그의 자기 청정 온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점화 플러그의 자기 청정 온도는 450에서 한 600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기 파트에서 점화 장치에서 가장 좀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화 플러그의 구비 조건 그리고 뭐 자기 청정 온도, 열가 뭐 요거와 관련돼서는 가장 뭐 점화 플러그에서 내기 좋은 문제니까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잘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 청정 온도는 450에서 600도 정도 되고요. 그러면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450도 아래쪽에서 저온에서 유지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저온으로 인한
이물질이 낄 수 있다는 겁니다. 카본, 최 다 타지 않고요. 그래서 오손이라고 얘기하죠. 오염돼서 손상될 수 있고 그 오염돼서 손상된 결과 중심 전극과 접지 전극 사이 간극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불꽃이 만들어지지 않는 실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600도 이상 고온에서 뭐 700도, 800도 뭐 이상의 고온에서는 이제 조기점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높은 온도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 열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조기점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청정 온도도 아셔야 할 것이고 그거보다 낮았을 때, 그거보다 높았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 문제를 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역시 시간 드릴 터이니 한번 풀어보시죠. 자, 다음은 전류의 3대 작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전기 파트 부분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압. 그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전기가 흘러가는 것을 전류.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전압, 전류, 저항 그 세 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 옴. 그래서 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전류 얘기를 할 때 전류의 3대 작용 중요하다라고 우리 뭐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전류의 3대 작용은 뭐다? 발열, 화학, 자기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열 작용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전구와 같이 열 에너지로 인해 발열하는 작용을 한다. 1번은 발열 작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화학, 그죠? 이번 선지에 나와 있네요. 바로 축전지 전해과 같이 화학작용에 의해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 화학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열, 화학, 자기작용은 또 바로 3번 선지에서 설명을 해놓았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가 형성되는 자기작용을 한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릴레이나 모터도 이제 전류가 흘러감에 따라 이제 자기작용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력의 힘으로 스위칭 작용하는 것이 이제 릴레이고, 뭐 우리 모터 같은 경우는 플레밍의 뭐 전원을 받아서 구동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 역시도 뭘 자기작용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폴 작용을 이용, 폴 센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다 전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좀 쉽게 선택하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7회죠. 7회 모의고사 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쉬셨다가 이제 8, 9, 10 이제 3회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8회 모의고사 때 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